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목입니다. 병원년 새해가 밝아오고 이렇게 첫 모임에 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일들 다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저도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완전 외국에 온 것 같다. 해외에 어디 미국의 무슨 연구단지에 들어온 것 같다. 굉장히 좋은 환경과 이런 조건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환경과 조건이 또 좋은 것만큼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또 삶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인간이 겪는 괴로움이나 힘든 거는 좋은 환경 속에서도 또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도 여러분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더구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와서 그 중에서도 이렇게 좋은 조건에 있는 이런 환경에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실 일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자긍심이 잘난 척하라는 게 아니라 한껏 높아지면 그게 높아진 것만큼 여러분의 삶이 뜻밖의 여러분과 관련 있는 사람한테까지 다 복을 두루 나누게 될 테니까요. 병원년이니까 말띠해이고 붉은 말띠라고 해서 막 빨간 말이 막 준마가 달리는 모습들도 많이 하고 하던데 일단 말의 해다 보니까 말한 대로 다 되어라.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이 했는 말이 어떤 말이냐에 따라 또 달라지죠. 그렇죠? 그 말이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대로 성장할 수 있는 말이라면 뜻대로 되면 좋겠죠. 근데 그 말이 말 같지도 않은데 뜻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건 원치 않죠. 어쨌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해라고 생각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죽을 때까지 평생을 공부해도 끝이 나지 않는 게 말이에요. 그렇죠? 말로 성장하고 말로서 성공하고 말로서 실패하기도 하고 말로서 망하기도 하죠. 그 정도로 말이라고 하는 게 목숨 떨어지는 날까지도 우리는 이 말 가지고 씨름하고 전쟁을 하다가 마지막 숨 거두는 순간까지도 말에 대한 역사를 제대로 스스로 자기의 그 서사를 말 가지고 이만하면 되었다 하는 그런 공부 제대로 못하고 떠나는 게 우리 인간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해요. 우리 살아가는 사회에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 언어라고 하는 것이 생긴 이유 여기 계시는 여러분이 더 잘 알 수도 있지만 왜 인간 사회는 언어라는 게 생겼을까? 왜 말을 주고받는 것이 생겼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많은 학설이 있지만 그중에 너무 재미있고 와닿는 것은 그러니까 말이라는 거는 사실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로 필요하고 고도의 협력 관계가 필요해서 특히 이런 곳에서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여러분에게 정확한 언어의 표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것이 전문성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가 이런 걸 또 많이 느끼실 수 있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 전달되면 이게 죽느냐 사느냐로 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도의 협력 때문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인류의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생긴 것은 원숭이들 집단, 원숭이나 침팬지나 이런 그 유인원들의 집단들은 털고르기를 하잖아요. 그루밍 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 털고르기를 하면서 서로가 그 집단을 성장하고 사랑으로 보듬고 어쨌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집단의 규모가 20마리, 30마리까지는 괜찮아요. 30마리 정도까지는 그루밍을 하면서 털고르기를 해주면서 유대를 가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인간 사회는 이 30명 단위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억 단위로 넘어가고 이러다 보면 집단의 인구수가 많아지면 털고르기 식으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그루밍 갖고는 통하질 않아.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이라고 하는 가상의 털고르기가 인류에 시작됐던 거죠. 우리가 주고받는 말 자체가 털고르기예요. 일반 동물들의 세계에서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털고르기가 얼마나 그 집단에 중요해요. 유대관계를 갖는 것처럼.
그러니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집단에 말을 통한 그루밍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을 성장시킬 수도 성공시킬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나락으로 떨어지게도 하잖아요. 어쨌든 인간의 언어가 이렇게 원래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가상의 털고르기, 그걸로 시작이 됐다 보니까 거기에서 잡담이 탄생하게 됐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털고르기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상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잡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가상의 털고르기가 하다 보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모였다 하면은 잡담을 즐기도록 설계가 된 거예요. 일단 잡담을 하게 된 그게 털고르기 형식인 거예요. 그러면 릴렉스해지게 되고 서로 유대감을 갖게 되고 내가 했는 말에 대해서 호응해주면 너는 내 편이 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변화가 없고 반응이 별로 없으면 아이 저 사람은 나하고는 안 맞아. 코도 안 맞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식의 인간의 언어의 형식을 통해서 털고르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굉장히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생존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살아가는데 도움되려고 주고받았던 것이 바로 그 정보를 주고받아야 됐던 게 언어예요. 뭐 옛날로 돌아갈 건 없지만 간단히 보자면 옛날엔 사냥을 해야 먹고 살았으니까 어디를 가야지 사냥이 잘 되는지 사냥의 위치를 가르쳐 줘야 됐고 위험한 맹수가 어디에 있는지 위험한 바위가 어디에 있는지 그곳에 잘못 가면 계곡으로 떨어질 수 있고 이런 그다음에 도구 제작하는 법 이걸 전부 언어로 가르친 거죠. 말을 통해서 그루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같이 생존을 해야 됐고 함께 협력을 해야 됐던 겁니다. 그렇게 쓰여졌던 도구가 너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인구가 거의 70억, 80억이 늘어나니까 언어를 가지고 서로를 협력하기 위해서 했던 그 도구가 이제 잘못 쓰여지다 보니까 과해져서 어떻게 됐어요? 가짜 뉴스가 막 나오고 이제 망언을 하게 되죠. 우리 불교에서 망언라 그러잖아요. 천수경에 나오죠. 그리고 험담을 하게 되고 험담을 악구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불필요한 논쟁을 하기 시작해. 이 언어는 원래 협력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너는 우리 집단이야 이걸 하면서 같이 살아. 우리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언어가 서로 죽이는 걸로 쓰여지는 도구로 둔갑하기도 하죠. 그렇게 변질이 되다 보니까 생존 전략을 위해서 에너지로 사용했었던 것이 오히려 언어를 통해 낭비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의 평정심을 해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란 인류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축복임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잘못 사용하게 되면 무익한 잡담을 늘어놓게 되어서 그 잡담이 오히려 자기 목에 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전에 보면 초기 불교 경전에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 이제 제자들이 많이 숲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잡담을 하고 있어. 얘기를 하는데 뭐 먹고 사는 이야기, 또 뭐 술 마시면서 즐겼을 때 어땠던 이야기, 또 무슨 술이 맛있더라, 뭐 그 술은 좀 맛이 없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마을에 내려갔을 때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또 그 사람들의 험담, 비난 막 이런 것들을 재미 삼아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멀리서 보시고 이제 다가가세요.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주고받는 잡담을 그만두어라. 그러시면서 아무 의미도 없고 그런 이야기는 사람 사이에 바람직한 말도 아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에 도움 주는 것도 아니고 또한 너희들이 지금 주고받는 말이 열반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 만약에 그대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꼭 해야 한다면 삶을 살아가는데 빛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괴로움의 강을 건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아라. 우리에게 인생은 길지 않다. 이 짧은 순간에 허접스러운 잡담으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것이 너희들을 공허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괴로움의 강을 건넌 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말하자면 법의 공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라. 그런지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잡담을 삼가라라고 했던 것은 무익한 말이고 더구나 잡담을 막 1시간 정도 쏟아내고 난 뒤에 보면은 산만해져요. 잡담 쏟아내고 그 사람 집중력 있더라 이런 케이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보면 압니다.
굉장히 산만해지고 마음이 허황되다 보니까 어디 동서남북이 잘 안 가려져요. 예, 그게 우리가 말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 감각을 잃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경계시켰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또 마음의 평화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 잡담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떤 해악이 있는지를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그 당시에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 초기 경전에 그런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2600년 전에도 엄청 잡담하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잡담이라는 건 바로 뭐냐? 마음을 외부로 향하게 하거든요. 바깥 세상을 향하게 하는 게 잡담이에요. 그렇죠? 법담은 내면을 향하게 하고 잡담은 밖을 향하게 하기 때문에 산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연예인에 대한 가십거리 얼마나 많아. 남이 그냥 돈 벌었는지 어쨌는지 이혼했는지 뭐 했는지 관심사가 많잖아요. 또 정치적인 논쟁에 한번 붙어보세요. 거기다 남의 험담을 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막 들떠요. 이유도 없이 막 들떠요. 그리고 남의 말을 하다가 보면 잡담은 쉽게 화가 나요. 그 사람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은 여기 있지도 않는데 그 사람과 관련된 무슨 말을 하다 보면 막 화가 일어나요. 언성이 막 높아져요. 그래서 내면을 관찰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잡담이라는 건 일시적인 즐거움을 줄 수는 있어요. 쾌감을 줄 수는 있는데 즐거움이 사라지는 순간 공허감이 더 크고 더 큰 자극을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더 센 뉴스를, 더 센 가짜 뉴스를 가지고 와서 그걸 막 입에 올려서 그래서 그 스토리를 말하고 있는 자기의 주의를 끌려고 할 수도 있죠. 잡담이라는 건 대개 나와 남을 비교하게 되고 또 판단하게 되는 내용으로 흘러가기가 쉬워요. 재미를 위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부풀리게 되잖아요. 말을 부풀리지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아요. 법담은 있는 그대로 말하지만 잡담은 부풀리게 돼 있어요. 풍선 늘어나듯이. 예, 그리고 은연중에 남을 깎아내리고 싶어 해요. 거친 말을 쉽게 하게 되고 입에서 내가 제어할 수 없이 막 나가요. 그냥 말이. 먼저 튀어나가요. 그래서 번뇌가 증폭된다는 거예요. 번뇌가 증폭되고 욕심을 내게 되는 이야기나 화를 내게 되는 이야기나 어리석은 편견이 막 섞여갖고 무의식적으로 마음속의 번뇌를 더 단단하게 뿌리내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잡담을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쓰지 말라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번 생은 짧은데 참으로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삶, 깨달음까지는 뭐 제쳐놓고 그래도 좀 사람답게 살다가는 삶, 그런 기회를 얻는다는 거는 이번 생에 그렇게 흔치는 않다. 나이 1살 먹으면은 금방 또 나이 드는 것에 느끼잖아요. 늙음이라고 하는 게 순간적으로 다가오잖아요. 암만 여러분이 젊다 해도요. 그래서 세상에 잡다한 그런 소식들은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데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에 빠지다 보면 자기 성찰의 시간이 사라지고 결국은 사람이 방종해지고 게을러진다는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입을 다물고 살아라 이 말이 아닌 거죠. 아예 그냥 입 다물고 살아 이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침묵을 권장하신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모였을 때 했던 권고는 딱 2가지예요. 부처님 하신 거는 법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어라. 그 다음에 성스러운 침묵을 지켜라. 법으로 법다운 말이 아니라면 차라리 침묵 지켜라. 딱 2가지거든요. 그렇다면 법담은 뭐야? 어떤 것이 법담이야? 라는 거예요. 법담이면 맨날 부처님 얘기만 하고 앉았으란 얘기야? 이 말이 아니죠. 자, 이것은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하고 말하면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괴로움에서 벗어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대화를 전부 법담이라 그럽니다. 의미 있는 대화인 거죠. 그래서 서로에게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고 수행력을 증장시켜주고 유익한 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걸 다 법담이라 그럽니다. 유익한 것이며. 성스러운 침묵이란 대화가 필요치 않을 때, 말하지 않아도 될 때, 낄 때 안 낄 때를 말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하고 끼고 싶어서 안 껴도 되는 순간에 괜히 말을 첨가시켜서 끼는 경우 있죠. 그럴 때는 침묵하라는 거예요. 내가 끼어봐야 별로 이득되지 않을 때. 그래서 자신의 호흡과 마음을 살피라. 그래서 들숨 날숨을 오히려 살필지언정 아무데나 끼어들어서 말 섞다가 잘못된 관계로 패망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죠. 인간관계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깨어있는 관계냐 아니면 휩쓸려가는 관계냐 요것만 구별하라는 이야기예요. 관계 중요하죠. 잡담을 삼가라 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끊어 이 말이 아니고 말을 통해서 내 마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깨어있도록 해봐 이 말인 거죠. 예를 들면 친구나 또는 누군가가 직장에서 큰 실수를 했어요. 큰 실수를 해서 자괴감에 좀 빠져 있어. 그리고 자신감이 좀 없어 해. 그럴 때 자신감이 없어서 풀죽어 있을 때 야, 그 사람 편들어 준다고. 야, 그건 네 상사가 잘못한 거야. 그 사람이 잘못했네. 그래서 같이 맞짱 떠서 이 사람 위로한단답시고 막 그 바깥의 세상으로 향하게 하면 지금 자괴감에 느끼는 사람이 편들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더 바깥 세상으로 향하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묻는 거죠. 네가 그 순간에 지키고 싶었던 가장 소중한 마음은 혹시 뭐였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안 나와요. 이런 말은. 그런 순간에 네가 지키고 싶은 게 뭐였어? 정말 네가 소중하게 지키고 싶은 게 뭐였어? 라고 말해요. 네가 지키고 싶은 게 뭐였어? 라고 묻는 순간 관심사가 나한테 돌아오죠. 그 사람 나빴어? 야, 그건 뭐 막 이렇게 얘기하면 관심사가 밖으로 나가잖아요. 밖으로 나가면 말이 잡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너가 정말 지키고 싶었던 게 뭐였는데 라고 하면 내가 지키고 싶은 게 뭐였지? 이렇게 자책감이 밖으로 나가던 걸 안으로 흡수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면을 조명하게 되지. 그래서 일루미네이션이라 그러잖아. 일루미네이터, 그죠? 조명자가 되어서 내가 나한테 불빛을 비춰보게 하는 거. 이런 식의 대화를 통해서 그날의 삶을 좀 더 성장하게 가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실수에 대한 어떤 자책감을 외부로 향하게 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것으로 가봐라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관계의 대화의 특징은 끝나고 난 뒤에 어떻든가요? 마음이 산란해지고 허무감이 든다 그랬잖아요. 가십거리나 험담이나 그런 중심의 모임,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집단의 모임에 내가 자꾸 끼게 되면 화제에 올라온 제3자, 그 자리에는 없어. 근데 그 제3자의 사생활, 그리고 그 사람의 단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너무 재미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남에 대해서 막 쪼아대는 말을 하면 밥 먹는 것보다 더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반찬도 필요 없어요. 왜? 그 말 자체가 반찬이기 때문에. 술도 필요 없어요. 어떤 면에. 굉장히 재미있죠. 그러면서 야, 그 사람 뭐 이혼했대. 그 집 애가 공부를 그렇게 못한다더라. 그렇게 걔가 그렇게 속을 썩인데 남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밥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네, 그럴 수가 있어요. 여기 계시는 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관상을 딱 보니까 제가. 어쨌든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대는 이야기는 밑도 끝도 없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음이 남을 판단하면서 남의 인생을 헤집어 엎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의 삶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삶은 저 멀리 가 있는 거예요. 끝없는 불평불만을 하는 또 모임이 있어요. 만났다면 불평불만을 왜 짝을 맞춰주고 훈수 들어주면 그 모임이 형성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대화의 양상 자체가 뭐 상관도 없는 막 정치 문제 나오고 경기가 안 좋다 얘기 나오고 막 회사가 최악이다 얘기 나오고 막 이제 이렇게 여기 계시는 분은 안 그럴지 모르는데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바깥 이 오송의 이 연구단지 바깥 세상에서 지금 경기 문제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자기 다니는 회사가 막 최악이라 그래. 그리고 외부 상황에 대한 비난을 주고받게 돼요. 그럴 때 이게 뭐냐면 정작 해결책을 말하는 것도 아니요. 자신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요즘 나는 이렇게 내 삶을 변화했어 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경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막 밑도 끝도 없이 어떤 대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 욕하고 싶은 거를 아무나 불러들여요. 그냥 그럴 때는. 그 뭐 정부부터 시작해서 다 끌려 들어와야 돼요. 그냥. 그렇죠? 그리고 회사 사장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이럴 때 나는 생활 습관을 바꿨어. 뭐라든지. 예. 정작 이런 이야기를 나누지 아니하고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것 그리고 그런 에너지가 전념이 되다 보면 무력감에 빠지게 돼요. 그 말은 여러분의 삶이 더 나은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거라면 얼마든지 하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절대 한 번도 그걸 여러분에게 더 나은 길로 안 이끌어 주셨을 거예요. 경험해 보셨을 테니까. 그래서 어떤 만남이나 모임의 대화가 깨어나는 관계인지 흡슬려서 떠내려가는 관계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지금의 이 대화가 나를 내면으로 향하게 하는가, 아니면 외부 자극에 머물러 내 감정을 배설하는 자리인가, 이것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대화가 끝나고 난 뒤에 내 마음은 고요하고 맑아졌나, 아니면 더 복잡하고 무거워졌느냐, 또 대화가 의미가 있었냐, 아니면 또 그리고 스스로 성장하는 데 도움됐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잡담이나 구업을 경계하라. 천주경의 첫 마디가 정구업진언이잖아요. 그렇죠? 구업. 입으로 시작해서 입에 관한 이야기로 그냥 거의 법문이 다 관철하고 있다고 보셔도 돼. 왜? 우리는 언어를 통해 그루밍을 하기로 했던 것이 생존, 서로 살자고 한 게 남 죽이는 데 많이 써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부가 평생 하다가 죽어야 되는 공부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 잡담과 구업을 경계하게 된 이유는 그것이 개인의 수행을 방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국가의 운명을 바꾸기도 하고 개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일이 다가오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몇 가지 역사를 보자면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조선의 운명을 갪는 말실수라는 게 있잖아요. 선조와 신립 장군, 신립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신립 장군은 최전방에서 잘 아시다시피 여진족을 토벌하는데 아주 맹장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막 뛰어난 그 맹장이에요. 그래 최고의 용장으로 대우를 받다 보니까, 근데 임진왜란이 닥쳐오기 전이잖아요. 닥쳐오기 전에 일본의 침공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선조 앞에서 일본군을 과소평가한 사람이 신립이잖아요. 과소평가하고 아주 웃긴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그리고 일본군이 조총을 사용하는데 조총 쏜다고 다 맞아 죽습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이 그 장군이잖아요. 조총 쏜다고 다 맞아요? 그까지 조총이 뭐라고. 이렇게 해서 조총을 우습게 여기죠. 그래서 잡담 섞인 그런 농담을 통해서 결국은 조정의 방비 태세를 무너뜨리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건이 결국은 자신이 탕금대 전투에서 조총 부대에게 참사를 당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강물에 뛰어들어서 45인가 46살인가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이게 말로 온 거잖아, 말. 예. 그리고 무익하고 진실하지 못한 교만한 말이 결국 국가의 재앙을 불러온 거예요. 거기다가 뭐 삼국지 다 읽어보셨을 테니까 삼국지에서 조조의 책사, 유명한 책사가 양수가 있잖아요. 그 양수가 굉장히 머리 회전수가 빠르죠. 말도 빠르고 이 회전수도 빠르고 막 잡담 즐기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뭐냐면 조조가 유비하고 한중이하고 이제 계속 전쟁이 길어지니까 이 진퇴양난이란 말이에요. 그 조조가 퇴각을 고민할 때 내놓은 게 뭐예요? 계륵이잖아요. 그렇죠? 닭갈비. 예. 그래서 이제 닭갈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먹을 거는 없어. 근데 버리기는 아깝다는 얘기지. 그렇죠? 예. 그래서 닭갈비라고 하는 암호를 조조가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닭갈비 이렇게 그거를 이제 내가 암호로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그 양수가 눈치가 빠르니까 눈치를 바로 알아차리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닭갈비 이야기를 하는 거지. 먹을 거는 없어. 근데 버리기 아까워. 이 말은 퇴각한다는 뜻이야. 이렇게 이제 막 말을 흐리잖아요. 그랬더니 떠들고 다니다 보니까 이 말이 결국은 군심을 어지럽히게 되죠. 그래서 군인들의 마음을 막 휘둘러 놓다 보니까 그 말로 인해서 조조가 결국 어떻게 돼? 평소에 자신의 속마음을 너무 빨리 알아차려요. 그 양수가 이 머리가 빠르다 보니까 입도 빨라. 너무나 가벼운 입. 그것에 대한 두려움도 느꼈지만 또 불쾌감도 느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빌미로 삼아서 결국 양수를 처형하지 않습니까? 지 말 때문에 처형당한 거예요. 진중하게 자중하지 않고 침묵해야 될 순간에 침묵하지 않고 군사작전과 관련된 거는 정말 기밀이 새어나가면 이거 끝나는 거잖아요. 한 번에. 자신의 눈치 빠름을 뽐내면서 그 말로 인해서 결국 명을 재촉하게 되죠. 구업이 칼이 되어서 자신의 목을 치게 된 결과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왜 잡담을 삼가하게 하셨느냐? 잡담은 단순히 시간만 축내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선을 넘어서서 상대방한테 원한을 부추기게 돼.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바로 조조와 양수관계가 분노를 치닫게 한 거잖아요. 거기다 상황을 오판하게 해. 그렇죠? 선조에게 신입이 상황을 오판하게 만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신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도 해. 그래서 바로 키케로처럼 스스로의 목숨을 버리게도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 와 있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우리 국가기관의 중요한 장소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로 알고 있고, 또 뭐 다는 제가 모르나 거의 대표적인 게 질병관리청,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런 여러 부서에서 또 여러분이 국민의 생명과 그리고 또 안전을 직접 책임지는 전문기관에 계세요. 그럼 일반 구청이나 주민센터하고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막중한 공적인 책무를 맡고 계시죠.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민원의 스타일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민원의 접점이 아주 독특한 지역일 거라고 생각해요. 질병관리청만 하더라도 바로 국민 건강의 방패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이곳이. 그러니 질병청은 감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되고 또 질병의 원인을 규명해야 되는 곳이고, 코로나19 났을 때 얼마나 굉장했습니까? 거기다 인플루엔자 같은 걸 감시해야 되고 거기에 대응해야 되고, 평소에는 뭐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발병이 됐다 하면 그 코로나19 때 발병되니까 어떻게 돼? 바로 이쪽 부서가 다 나와야 되잖아요, 결국은요. 그러니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진자나 접촉자를 설득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백신 부작용을 입게 될 때 그 피해 보상에 대해서 뭐 신청 관련 업무도 맡으셔야 할 거고, 굉장히 예민한 민원인 거죠. 민원이라 이 급수가 다른 민원이에요. 거기다가 정말 날선 민원을 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짐작해 볼 때에. 그러니 질병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전 국민을 상대로 브리핑도 하셔야 되고, 또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민원에 응대도 해야 돼. 예. 그것도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떻습니까? 국민 먹거리와 약품에 대해서 전부 파수꾼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지켜내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니 약종류, 심지어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의료기기까지 그 안전성을 허가해줘야 되고 단속해야 되고, 제약회사니 뭐 식품회사니 그런 뭐 인허가에 대한 업무, 이런 걸 담당하려니까 모르긴 몰라도 법령에 대한 해석도 하셔야 되고, 이게 기업체나 어떤 그 전문가들하고 치열하게 논쟁도 해야 되는 일을 맡는 게 바로 그 부서일 거라고 생각해요. 위해한 어떤 그런 식품 단속 현장에서 식당이나 공장 관계자들하고 아주 거세게 항의하는 거, 그런 걸 저도 뉴스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격탄을 맞아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타격이 안 오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완전히 그냥 그대로 현장에 내몰리는 자리에 있는 분들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기관의 공무원들은 일반적인 전문적인 전문직보다 더 고도의 도덕성과 또 더 수준 높은 그런 태도를 요구하는 직종에 여러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거의 70% 이상이 전문가들로 이 구성된 것이 바로 이 오송의 이 단지인 걸로 알아요. 뭐 거의 대한민국 안에서 박사마을이라고 하는 데잖아요, 여기가. 박사, 석사가 그냥 다 때로 몰려 있다는 데가 이 오송 단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도 그냥 박사, 석사가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되는 자리,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질병까지 보통의 직접적 관계가 아니죠. 그런데다가 여러분이 하게 되는 말은 일반적인 사설과 잡담을 늘어놓는 수준 갖고는 택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건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 법령에 따라서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가볍게 내뱉을 수 없는 말을 하셔야 되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에요. 또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말아야 되고, 공직자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란 다 마찬가지지만 일반 공무원과는 여러분은 급수가 다를 것이다 라고 제가 감히 짐작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맡으신 일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은 이 뭐 출가자로서 수행자의 길을 가니까 여러분과 같이 이런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그 일에 관련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의 그 어려움이나 이런 건 감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굉장히 공신력이 있어야 되고 굉장히 신중을 요구하는 직책일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령 직장 내에서 상하관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할 때도 내가 감정을 배설하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내가 성장을 견인하는 식의 말을 할 거냐 그 예만 한번 들어본다면 예를 들어 부하 직원이 보고서를 가져왔다 합시다. 그럴 때 보고서를 가져왔을 때 야 이게 최선이야? 월급 아깝다는 생각 안 하냐? 야 네가 하는 거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수준이야 라고 말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업무하고 상관이 있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죠. 업무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이에요. 자존감을 향해서 공격하는 말이 되죠. 업무와 상관이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자존감을 공격하는 말이냐? 그러다 보면은 상대방을 굉장히 축소시키게 돼요. 야, 너 이런 거 하고도 네가 월급 받냐? 이 말은 엄청 상대방을 축소시키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기보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데이터가 정확한지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논리가 다 흔들릴 수 있어. 예를 들면 어떤 과정에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을까? 한 번 더 찾아보고 연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같이 한번 연구해 볼까? 라고 하는 말일 때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실수를 말하고 있어요? 실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사람의 자존감을 건드리는 말이 아니죠. 너 이렇게 하고도 월급 받을 만하냐? 초등학생이 해도 이 정도는 잘한다. 이거는 인격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일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이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우리 같이 더 검토해 볼까? 라고 말했을 땐 사람과 실수를 분리하는 말이 돼요. 그렇죠? 실수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하는 말이 된다는 거죠.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은 일반 국민과 다른 언어를 쓰셔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출가자가 출가를 하는 순간 스님들이 써야 되는 언어가 달라야 하듯이 우리가 경전에 있는 그 많은 말씀들을 배우고 익혀서 가능하면 말에 대한 것을 더욱더 고도로 다듬어진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리키듯이 모든 스님들이 다 그렇게 알고 살 수 있는 건 아니나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이 다 그렇게 고도의 언어를 쓰는 건 아니나 여러분은 언어적 감각을 다른 국민보다 더 고도로 익히셔야 되는 직종에 계신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약간은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담을 마다하시지 말아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예, 그걸 마다하고 막무가내로 살고 싶다면 이 연구단지 밖으로 나가시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연구단지 안에 들어왔을 때는 5,400만 국민이 여러분한테 다 매달려 있거든요. 한마디로. 그래서 어쨌건 부하 직원이 어떤 의견을 냈다. 의견을 냈는데 채택하기가 참 어려워. 상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럴 때 야, 너 그거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야. 그냥 시키는 대로나 해. 잡다한 생각하지 말고. 이건 뭐예요? 이게 지금 업무에 상관되는 말이에요? 자존감을 공격하는 말이에요? 금방 판단하죠? 무슨 말인지. 업무하고 상관없는 말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의 인신을 공격하는 게 되고 상대방을 축소시키게 된다. 그것이 전 국민한테까지 영향 줄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이 제안도 참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제안 중에 이 부분은 정말 참신해. 다만 우리의 예산 상황에 맞춰봤을 때 이러이러한 제약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 이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을까? 일에 대한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하나의 비유이지만 일에 대한 말을 할래? 인격에 대한 거를 사람을 놓고 사람 인신 공격하는 말을 할래? 이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거 엄청 훈련해야 돼요. 감정을 건드리는 말은 대부분 내 안에 불편함을 상대방에게 쏟아버리는 무책임한 말일 때가 많거든요. 감정 넣지 않고 일에 대한 사건에 집중해서 배려하게 되면 내 안에 깨어있는 빛이 상대방을 비추게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빛을 상대방에게 비춰주는 조명을 비춰주는 조명자 역할을 해주시라. 올해 2026년 한 해 동안은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안에 누구나 상대방을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조명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고해바다의 등대와 같이 등대 역할을 깜깜한 어두운 바다를 비추듯이 등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여러분 안에 있다. 근데 우리가 인신을 공격하게 되면 인신공격, 사람을 공격하게 되면 빛을 비춰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축소시키고 오그라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보면 어때? 라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빛이 그 사람을 조명해 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여러분에게 불자들에게 그런 말을 마감하면서 해드리고 싶어요. 불가에서는 이런 방식의 말을 여법하다 그럽니다. 법답다. 네, 여법하다. 즉 여법하다, 법답다는 건 빛을 비춰주는 언어로 자신도 상대방도 모두 밝게 비춰주고 밝게 살려주는 삶이 되게 할 수 있다. 올해가 병원년이고 말해다 그래서 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이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정말 평생 공부해야 되는 일이기도 해요. 제가 이 말로 마무리해 드릴게요. 뭐 살다 보면 분노도 일어나고 서운함이 느껴지거나 감정이 일어날 수 있을 때 폭풍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감정은 날씨이고 나는 하늘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하늘이야. 그러니까 이걸 주문처럼 외우세요. 나는 하늘이야. 감정은 날씨야. 일기예보에 따라 먹구름도 왔다 가고 태풍도 몰아치고 폭풍우도 지나가. 오늘 밖에 나가 보세요. 화창해요. 하늘이 맑습니다. 그러나 구름 낄 때도 있어. 그렇죠? 여러분에게 지나가는 모든 분노나 서운함과 속상한 모든 건 다 날씨예요. 일기예보에 불과해. 근데 여러분 존재는 하늘이에요. 그 하늘에 날씨가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잘 이겨내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